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근에 지금 쿠팡이 일본 비즈니스를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 교수님. 예. 뭐 대만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는데 해외 진출자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야심차게 지금 글로벌 진출을 하고 선언을 했었는데 뭐 전 세계 6개 나라,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대만, 그쵸. 뭐 진짜 각국의 지점도 두면서 사업 확장을 해 나가는 와중에 지금 일본 철수라는 그런 또 뉴스가 전해져서요. 오늘은 이 2년 만에 일본에서 철수하게 된 쿠팡이 야심차게 진출했던 그 일본 그 이커머스 사업이 철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조철희 박사님 또 고견을 들어보고 예,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 교수님이 좀 같이 또 보완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또 일본 해외 생활을 좀 저기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쿠팡의 전략의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마존이 20년 전에 2000년 초에 이제 해외 진출력 할 때하고 쿠팡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아마존은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아마존 재팬이요 2000년부터 런칭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마존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이제 일본에 진출하면서 일본 시장을 공략했는데 당시 아마존도 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차이는 소비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고요. 자, 일본은 슬로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안정화되는데 첫째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을 갖다가 2년 전에 집중적으로 공략한 데에서 일본의 시나가라든가 그 동경 도심 그쪽으로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스타트의 비즈니스 뭐냐면 퀵커머스였어요. 이제 막 교수님이 한국에 보면 배달의 민족이나 어때요? 주문 받아서 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일본 오늘 얘기하면서 주문을 받아서 딜리버리 하는 것도 처음에 해외 신규 시장 진출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거점 전략인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쿠팡이 일본으로 진출한다 그랬을 때 제일 놀랐던 거는 네. 다들 새벽 배송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아니면은 이길 배송. 네. 아직까지도 일본은 좀 아날로그고 슬로우 문화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부분은 이길 배송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배송이고 충분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10분 배송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퀵커머스 중에서도 보통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비마트나 쿠팡 이츠마트 지금 쿠팡도 퀵커머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딱 하나가 쿠팡 이츠마트가 뭐 송파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빨라도 보통 30분 배송 그 정도 30분에서 40분 배송 그 정도 텀으로 돌아가고 있는 배송인데 일본에서 10분 배송 그리고 뭐 늦어도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그쵸. 하는 거나 글로벌에 있는 웬만한 퀵커머스도 빠른 배송을 택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놀랐던 점이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말단에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그냥 시간 단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처음에 진출할 때 뭐 시나가라든가 세다가라든가 사실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지 있으니까 일본은 이제 맨션이라 그래갖고 아파트보다도 저층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할 때 빨리빨리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속도보다는 이제 뭐 쿠팡이 이제 일본에 진출해서 왔을 때 그 물건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지금 소비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하고 안심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저기를 배송했을 때 저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오래 갈 수 있나 이런 걸 갖다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퀵커머스를 진출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로켓 배송 서비스도 아니고 10분 만에 물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카시야마니 뭐 일본의 주요 거래처들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고객 앞으로 갖다 주는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좀 못 냈죠. 사실 해외 사업에서 지금 쿠팡은 일본을 짓고 지금 대만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수도권 도심에 이제 밀집도가 높은 쪽으로 공략했는데 일단 일본은 이제 3월 21일 날 철수한다고 정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식품하고 일상 생활용품 테스트하다가 결국 확장을 못한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진짜 저도 퀵커머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이 분야는 지금 선두주자가 유럽 쪽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유럽에 보면은 프랭크라든지 고릴라스라든지 게티르, 뭐 손흥민 유니폼 보면 게티르가 돼 있죠. 터키에 있는 업체들이고 나머지는 독일 업체들이기도 한데 네. 식품 배송을 모토로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유니콘이 아니라 데카콘 그룹까지 갔던 그렇죠. 그런 그룹들 아닙니까? 10조 단위의 10조죠. 데카콘이면. 게티르 같은 경우에는 터키 전역에 이 식품 배송을 좀 정착을 시켜 나가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사실 해외에서 식품 배송을 하고 있는 그런 또 퀵커머스 업체들 상당수가 좀 문을 닫거나 뭐 아니면은 규모를 축소하면서 어려움을 네.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그 부분이 하나가 좀 직격탄이었던 것도 같고요. 네, 예. 특히 일본의 슬로우 문화하고 좀 안 맞았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네,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좀 숨겨져 있는 얘기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비용적인 문제에서 네, 더 이상 그렇지. 운영하기 어려운 퀵커머스 고유의 뭐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고비용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렴한 객단가와 장바구니 자체 작은 장바구니와 그 다음에 배송료는 그거보다도 훨씬 비싼 배송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퀵커머스 비즈니스 자체가 조금 존립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의 문화 차이는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떤 백화점이든 또 시간대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구매를 하다 보면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특징은 이제 일본의 도심 쪽이라든가 웬만한 지역은요. 전국 쪽에 하루 이틀 매일매일 구매하고 쇼핑하는 고객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슈퍼마켓이 거의 역전 주변이나 집 근처에 많이 있고요. 뭐 편의점은 6만 점포에서 편의점 왕국이라 그냥 24시간 언제 갈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맞춰서 조금 외곽 사이드로 가면 우리나라의 뭐 저기 뭐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코스트코 같은 데가 이제 저기 차로 드라이브하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의 먹거리를 갖다가 사는 문화가 일본의 문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면 내가 이제 좀만 이동해도 살 수가 있는 이 문화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했냐면요. 쿠팡이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면 라이더가 10분, 20분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자전거로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배달해 주는 서비스인데 일본의 배달 문화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서 뭘 사 먹으면 한국은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짜장면 무료해 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배달앱 시작하면서 이거 금액이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주문하면은 집 앞에 갖다 줘서 배달해 주면은 뭐 금액이 1,500엔 이상하면 배달료 얼마 그래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공짜나 무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상품이 오더라도 이게 일본의 문화에는 접목이 안 된 게 지금 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 있는 일본의 소비자층, 고객층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큰 체감을 못하고 그 상황이 아마 문화의 차이하고 이제 배송 그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사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쿠팡 내부에 있는 이런 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니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하고 일본 문화적 차이 중에 결정적인 게 한국은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단 뭐 1분이라도 빠르게 갖다 주는 걸 선호하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느리게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온다든지 안전하게 온다든지 그쪽을 더 중요시하고 오히려 그렇죠. 놀랄만한 거는 이거를 퀵커머스가 됐던 당일 배송이 됐던 그런 식으로 물건을 배송을 하면은 그 배송원들한테 미안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상당히 저도 좀 놀랐었는데. 그렇죠. 시간. 네, 오히려 이렇게 빨리 갖다 주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생을 했구나. 민폐라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문화가 굉장히 그렇죠. 좀 강하다 그러는데 맞아요. 이런 빠른 배송 자체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 건지 걱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쿠팡 내부에서는 그 이유도 굉장히 좀 이번에 철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컸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그래요. 이제 고객이 모든 빠른 서비스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에다가 빠른 서비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어디에서 이제 토론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택배 얘기도 나오는데 배송을 하면은 갔다가 그냥 택배도 안 하고 그냥 턱턱 놓고 갔잖아요. 네, 놓고 하면서 지금 뭐 코로나19 위에는 그냥 사진만 찍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당연히 놓는 게 이제 고객 앞에서 이제 얼굴 안 보고 가는 게 이제 당연한데 일본의 문화의 차이는 놓을 때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뭐 1970년에 시작한 택배 원조 야마토도 델리버리 하면서 가서 고객이 없으면 거기다 부대에다 포스팅을 놓든지 갖고 돌아오면서 재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의 지금 현재 물류 현장에 사람이 부족해요. 한 15년, 20년 전부터 일본은 물류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고 인건비는 지금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올해 지금 보니까 인건비를 갖다 올려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대외적으로 해서 올해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런 물류 환경에서 지금 배송, 수송 이 드라이버들도 이제 월급도 그렇지만 많이 고용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당연한 한국하고 거기는 빨리가 안 갖다 줘도 돼. 근데 시간대에 맞추면 그건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안 지키면 그 다음에 고객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막 교수님들 한국의 고객은 그래도 그냥 불만을 하든 크레임을 걸고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이 회사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아니면 이 회사 뭐 잘 되나 보자 뭐 그러면서 떠나고 또 하지만 일본의 고객은 그냥 말없이 떠나요. 이제 자기네가 싫으면 말없이 떠나는데 거기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고객층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소문의 차이도 있는 게 이제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저기 쿠팡이 일본 진출할 때 또 강적이 또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2000년에 진출해서 런칭한 게 어디예요? 아마존 재팬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한 15개 이상의 주요 거점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아마존 재팬은 일본 내에서 진짜 지난 시간에 우리 마 교수님 말할 때 총 매출 규모나 거래액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2000년에 진출해서 자기네가 직매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3립 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최종 배송은 어디를 맡겼냐면은 그래도 일본의 최강자 택배를 많이 한 어디요? 야마토한테 다 맡겼어요. 야마토는 전국의 네트워크 거점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또 아닌 쪽에 물류기업을 맡기고 또 자사 일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는 차이가 뭐냐 땅이 한국보다 일본이 4배가 더 크거든요. 넓고 크다 보니까 한국의 밀집도에서는 이 부분에 도심 쪽으로 진출할 게 없었던 게 지금 쿠팡이 지금 상황인데 첫째 아마존 재팬에 뭐 한 23년 동안 해왔던 네트워크하고요. 또 이걸 움직이는 택배 최강자 야마토가 있고 또 하나 뭐냐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라쿠텐 들어보셨죠? 예,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미키다니 다카이 회장이 라쿠텐 갖고 와갖고 뭐 지금 거래액은 지금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거래액으로는 아마존을 누르고 1, 2등을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뭐 일본에서는 3대장 그러면은 그렇죠. 라쿠텐, 아마존 그리고 이제 야후 재팬, 재팬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맞아요. 쇼핑에는 이게 3대 강자였는데 불과 5년 전에 진짜 이게 규모에서는 아마존 재팬이 라쿠텐을 앞섰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방송에서 우리 마 교수님이 다양한 얘기 해주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총 매출액하고 거래 금액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래 금액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네이버하고 이 쿠팡하고의 그런 관계랑도 유사한 것 같은데요. 항상 보면은 뭐 네이버가 전체 거래액으로는 압도적으로 1등을 했었고 쿠팡이 뒤따라가는 입장이었었죠. 근데 반면에 매출로 본다면은 압도적으로 쿠팡이 1등이고 네이버는 한참 밑에 있다는 거죠. 즉 이 쇼핑몰 전체에서 발생되는 수십만 명의 셀러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들의 그 거래 금액을 합친 걸 거래액이라고 그런다면 그렇죠. 매출액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발생한 매출 중에서 그 업체가 수수료 계약한 그 부분만 해당 업체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걸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야후 재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해서 풀리먼팅하는 풀리먼팅하는 그런 상품들이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셀러들이 파는 상품이 절반 정도 나다 보니까 직접 본인들이 구매해서 판매하는 상품을 매출액이라 그러고 물론 이제 거래액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도 매출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으로 본다 그러면은 직접 직구매하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즉 평가는 거래액으로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매출액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일본에서도 아마존이 1등이고 다만 거래액, 즉 마켓플레이스라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전체 매출로 본다면은 쿠팡과 라쿠텐이 아마존과 라쿠텐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좀 될 것 같네요. 맞아요.